회의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온풍기를 막아버렸거든요. 온풍기 들어온 구멍이 저쪽에 있는데 그 온풍기 그 구멍을 열어놓으니까 그 잡음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가지고 그걸 막아놨더니 좀 다소 춥네요. 자, 이제 79페이지 하이라이트죠. 신뢰보호 원칙. 자, 의의는 이제 법적 근거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인데 그 중에도 법적 안정성이라 그랬죠. 밑에서 세 번째 쪽은 법률이나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 입시 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 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요 밑에 논점이 아마 그 출제가 한번 됐어요. 그 다음에 헌재도 마찬가지죠. 법치국가 원리. 그래서 이것도 밑에서 세 번째 쪽으로는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와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거로,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거, 이게 97하고 연결되는데 보호되는 건 아니다. 97페이지 잠깐 갔다 와볼까요? 97페이지 가면 그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관계 때문에 이익 경향에 따라서 보호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79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대법원도 법적 안정성 더 구체적으로 밝혔죠. 법치국가에서 더 나아가서. 자, 세 번째 쪽 장래 법적 휴가를 요 판례는 34에서 인용했었죠. 장래 법적 휴가를 이관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다. 그래서 입법자는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다. 이게 또 118하고 연결이 돼요. 자, 118 잠깐 갔다 와보면 이게 부진정 소급표, 요 허용 범위에 가는 건데 이게 79. 그래서 지금 이건 문장 좀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페이지만 인용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그 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구별을 안 해요. 요 요건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하고 똑같은데 첫째 줄은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주석 달았죠.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 간수법의 관계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혼동하여 다루는 경향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 의미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신의성실은 법률상 법원칙이고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에 근거한 헌법 원리거든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이게 이제 그 권리 남용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식 내용이니까 그냥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읽어주고 말아도 돼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인데 이거 종합 정리는 안 해놨구나. 일단 타동사니까 신뢰하다, 목적어가 있어야죠. 이걸 학설은 선행조치라고 표현하고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 이래서 좀 제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믿었어야죠. 믿었는데 배신이란 말이 성립되지. 안 믿었는데 그 배신이란 말 없죠. 믿고 어떤 행위라는 걸 이걸 처리보호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대로 안 한 거죠. 그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위, 그 약속 배신 행위죠. 그 다음에 상당히 인과관계, 뭐 그 정도는 끊어낼 수 있죠. 여기에 종합 정리되는데 바로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음미하기 때문에. 일단 신뢰 대상이 선행조치죠.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당연하죠. 권한도 없는 애가 한 걸 믿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 이거는 기관장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구청장, 뭐 특별시장, 도지사 이런 행정청이 모든 실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 보조기관 담당 공무원에서 무방하다. 이제 하나하나 포섭할 거라 그랬죠. 자, 묵시적 표시도 가능하다. 약방에 감추고 예외는 보충자로 종합 정리했죠. 그 예외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추상적 질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 표명. 이거 의례적인 말이죠. 담당 공무원이 은혜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 내지 일반적인 법률 상담처. 이것도 일반론적인 차원이에요. 담당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입증 책임에 관한 건 상식이죠.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죠. 위법이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죠. 국민이 이기는 게 위법이고 행정은 적법이 유리한 거죠. 자, 이제 굉장히 판례가 많은데 요거를 핵심 정리 강의하면서 좀 더 큰 번으로 유형화시켰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형적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한 경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국세청장 행정청이잖아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적정하다고 이것도 기관장 명의로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 보상하겠다. 대통령이잖아요. 국가 원수이자 국군 최고 통수권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행정청이죠. 그 다음에도 두 번째 좀 외무부 장관, 그 다음에 네 번째 분 과세관청, 다 행정청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거 뭐 양은 많아도 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큰 제목 갖고 다 독해가 되죠. 그 다음 보조기관 담당자가 한 경우 세무서 직원들이에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에 관한 거, 행정지도, 세무지도, 이 행정지도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의미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이 한 거, 동사무소 직원이 한 거, 그 다음에 도시계획 과장과 국장, 다 이게 보조기관, 실무 담당자 보조기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 신뢰 가능성. 여기 이제 보건사회부 장관은 지방세와 전혀 권한이 없죠. 근데 지방세 주무장관이 내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을 지시해가지고 승인을 미리 표명한 경우, 이거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뢰 가능성이 있죠. 저거하고 비교할 게 뚱딴지 같이 믿어버린 게 있죠. 자, 그게 85의 밑에 큰 번호 2번 조사 관련의 동그라미 1, 이게 82하고 연결되는데요. 이거는 지방행원항만청장, 얘도 지방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똑같아요. 보사부 장관하고. 근데 보사부 장관은 주무장관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얘는 신뢰할 아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상급관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면제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거니까 완전히 저런 거 구별을 해야 될 사안이죠. 자, 다시 돌아오면 여기도 업무의 담당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담당 공무원인데 얘가 토지형질 변경 건축 허가 이 담당이 아닌데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건 실질적 신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요지로 보면은 안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동사무소 직원이 한 거라 위로 중복돼가지고 아까 동그라미 3 위에 큰 번호 2번에 3하고 중복되는데 이거는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기 때문에 보조기관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디서 봐도 상관없어요. 논리적으로 꼭 어디로 가야 되는 건 없고 근데 보조기관 쪽으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과장 국장 이건데 자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자, 무권한자인 보건사회부 장관이 했는데 이게 배경 봤죠? 이거 87이라고 연결된다 그랬죠? 아까는 85 인용했는데 도표 인용한 거 87은 이제 요지인데 더 특별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이 포섭에 굉장히 좋은 판례인데 자, 세 번째 쪽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같이 얘가 담당은 이거거든요. 이용 목적이 토지용질 변경을 거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인 경우 그러한 이용 목적이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거 일반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거래계약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게 당시 피고시청의 실무처리 관행이거나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거고, 그래가지고 얘가 뚱딴지 같이 한 게 아니라 그 토지용질 변경 건축허가 있죠. 그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이건 요지라고 그렇고 전문을 보면은 그 공무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구체적으로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를 받았다는 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와요. 그 정도 되면은 더군다나 그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할 걸 요구받아 제출한 원고로서는 더 믿을만하죠. 근데 대순 진리회가 이 기독교계의 반대로 이 이단시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보면 몇 페이지하고 관계냐면 이익형량에 뭐 보면은 진짜 완전히 보복적인 거예요. 이게 98하고 연결되거든요. 98에 98에 맨 위에 판례 동그라미 1번 있죠. 우량농지로 보존하려는 공익보다 종교법인인 대순진리회의 불이익이 크므로 토지영절 변경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다. 이게 83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핑계인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쳐 보면 그 주변에 자연녹지의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가 토지영절 변경 허가에서 주유소가 건립되고 바로 옆에 음식점 한 곳도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완전 핑계죠. 아니 뭐 우량농지 보전이라고 그게 진심이라면 저 주유소하고 식당은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는 진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계에서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은 종교적 중립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구 광역시에 어디서도 지금 이슬람 사원 짓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갖다가 그 공사 현장에 갖다 놓고 이거 진짜 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 종교예요. 그 이슬람에서는 그 돼지를 신성시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그 공사 현장에 돼지를 머리를 잘라가지고 갖다 놓는다? 이거 심리적 테러죠, 이걸 방치하면 안 돼요. 진짜, 참, 우리나라 국민들 일부 참 꼴통 같은 그 수준. 자, 어쨌든 이게 83의 결론이에요. 이 대법원은 아주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노태우 대통령 이거 더 볼 거 없죠. 동사무소 직원에 가는 건데 얘는 담당자 보조기관이잖아요. 근데 얘가 행정상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했어요. 말소했으니까 별도로 국적이탈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믿고 안 했는데 18세가 넘은 후에 주민 봤더니 직권 재등록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늦게 국적이탈 신고를 하자 이제 그동안에 병역법이 바뀌었거든요. 병역 그 탈법 행위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게 늘어나니까 바뀌어가지고 병역을 필요했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돼야 이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이래가지고 반려한 건데, 자,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회상 국적이탈을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원고에게 간접적으로 국적이탈이 법령에 따라 이미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를 동장 결재받고 했기 때문에 이건 형적 권한으로 분류를 해도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판례 그 제목하고 요지하고 잘 안 맞는 감이 있는데 판례 제목은 이제 대법원에 한 게 동사무소 직원이 했다고 해서 일단 보조기관으로 분류를 했던 건데 뭐 어떻게 이해하든 우리는 납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산시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 이것도 보조기관이잖아요. 여기는 비록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인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이 증공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 녹지 지정을 해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이건 그 행정청이 한 건 아니지만, 이 사건 약속이 피고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최고 책임자, 이 국장이 그 실무 책임자고 최고 책임자거든요. 안산시 도시계획국장 또는 도시계획과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보상심의위원회 자료가 사전에 준비 배포됐고, 도시계획국장 또는 도시계획과장이 피고의 의사는 저는 무관하게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단지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을 하게 된 거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은 실질적으로는 그 안산시장 피고가 한 거로 봄이 상당하다. 뭐 저 정도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세관청, 이거 행정청이 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공적 견해표명 구정사라는데 일반론적 견해표명이죠. 콘도라고 줄여 부르죠. 통상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료 수입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단지 추상적으로, 이 말 나오면 더 볼 거 없죠. 나머지는 가볍게 한번 보면 돼요. 건설교통부 장관의 기초자치단체 도시 기본계획, 이건 500일의 배경이 나오죠. 500일에 보면 그 처분성 부정사례 중간에 그 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의 직접적 구속력보다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지. 자, 뭐라고 나와요? 두 번째 줄 보면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 이게 80하고 지침이 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판례도 그 도시개발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 개발 계획으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 없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법률에는 분명히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속력 있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법률을 무시해버리고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도 없다.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와 분량이 최소한은 있죠. 자, 다시 돌아볼까요? 그다음 법령에 관한 게 나오죠. 재정경제부가 이제 이건 시행규칙이에요.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거죠. 법인 구조 조정을 위해 그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거로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근데 이거 확인하는 귀책사항이 있다 그랬죠. 요게 동그라미 8번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거. 똑같은 계열이죠. 법령에 관한 게 뒤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87에 보면 그 큰 번호 8번 있죠. 도표에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사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법령에 관한 일반론적 견해표명, 이것도 일반론으로 분류하는 게 헷갈리지 않겠구나. 자, 다시 돌아볼까요? 그 다음에 또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인데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이 정식의 서면지를 하지 않은 건데 그 민원봉사 차원 안내자 이 말 나오면 사실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권장 용도가 판매 일학 숙박시설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무조건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무조건 해주겠다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검토토록 했다. 그 다음에 건의할 계획이 있다. 다 일반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그랬지 누가 개발부담금 구체적인 거에 관해서 구체적 검토해서 이게 아니라는 취지를 밝힌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일반론적 견해표명. 그 다음에 9번 보면은 콘도미니엄 이것도 일반론적인 그거죠. 그 다음에 조세 관련인데 1번은 받고 두 번째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면세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이게 세 번째 줄 보면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래요. 이거 완전히 엽기적이죠.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다.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행위에도 해놨나? 모르겠네.
그거와 유사한 논리가 527에 있긴 해요. 527에. 그 527에 맨 밑에 보면 6번 있죠.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실효 통지인데 이것도 사실상 등록에 불과하다. 이런 거를 외워야 돼요. 85하고 527. 이건 납득이 안 가죠.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법적인 거 무관한 걸 갖다가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를 왜 하고 지랄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법 지식이 없는 국민은 내가 면세사업자라고 믿게 마련이잖아요.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판례란 말이에요. 착오로 인한 경우 이거는 48에 이걸 알고도 어떤 걸 안 해야 묵인이 되는 거지. 몰랐다면 이거는 의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이제 착오에 가는 거 다 유형화된 거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착오로 인한 거. 그 다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예비 결정의 배경 지식을 알면 쉬워요. 예비 결정은 그 허가 요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한 요건에 관해서만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한 거지, 나머지 요건은 그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에서 다시 심리하는 거지, 이걸 해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비 결정 이것만 알면은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 여기도 간접적으로 두 번째 판례 나왔죠.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의 요건하고 국토인계획 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요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김칫국 마신 거죠. 주겠다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이거 됐으니까 다음 단계도 되겠다? 전혀 별개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보장 청구권은 이건 공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도 유형화되어 있어요. 계획보장 청구권. 계획 그게 계획보장 청구권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는데 그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했죠. 그 계획 변경 청구권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 변경 청구권으로 인용을 해줄까. 어차피 논리는 똑같은 거니까. 그 계획 변경 청구권이 공익을 중시한다는 논거. 어, 514로 인용하는 게 낫겠네. 514. 86하고 연결되죠. 자, 514 맨 위에 판례가 그렇죠. 그 네 번째 줄 보면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되면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 이 공익을 더 크게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한의 주체가 다른 경우, 이거는 자기 권한에 관해서만 발언한 거거든요. 이 동산병원 사건인데, 그 김춘추 태종부여랑이 위치한 선도산 자락에 이제 동산병원 종합병원 그 관련된 사건인데, 경주시장의 종합의료시설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하는 거. 이건 지 권한에 관한 것만 하는데, 고분 발부라고 권한은 원래 그 문화관광부 장관이고 그 이제 국장에게 위임된 거지. 경주시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경주시장은 지 권한이 아닌 걸 발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슬롯머신 사건인데,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부대시설, 이게 슬롯머신 도박 게임이죠. 이게 그 전혀 권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
관광 숙박업 자기 권한이 이것만 자기 승인한 거지 빠찡고 그 부대 시설에 관한 거는 내 권한이 아니라 그건 전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것도 김칫국 마신 거죠. 그 다음 환지에 관한 개념을 하면 토지 변환이에요. 그 종전 토지에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그건 종전의 거고 환지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새로운 환지받은 새로운 토지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다. 이거 해석이 되죠. 환지 개념을 하면 8번 받고 9번에 외워야 돼요. 그냥 한 게 아니다. 그냥 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도 좀 외워야 돼. 이게 굉장히 웃겨요. 이게 그 기간 전에 신청하면 나중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 정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회신 내용을 그 담당 공무원이 알려줬다고 한 건데 이게 피고에게 한 거지 원고에 대한 거로 보기 어렵고 회신이 있기 전에 담당 공무원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한 거에 불과하다. 이게 엽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 그와 같은 공문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엽기적인 거죠. 11번은 그 중복 되는 이거는 이제 삭제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착오로 인한 거고 두 번째 거 이미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거는 전혀 별개라고 그랬죠. 그 허가 요건의 일부인 사업계획에 대한 것만 적정하다고 한 거지 나머지 요건에 관한 발언한 바가 없는 건데 더구나 여기는 두 번째 토지 지목 변경 등을 조건으로 토지상 폐기물 처리 없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지목 변경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목 변경이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계획이 적정한 거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목 변경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이건 이미 귀책 사유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주시장에 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권한도 다르지만 부지 정지 시에 매장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관으로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겠다는 얘기는커녕 오히려 고분 발굴 허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이거는 뭐 공익을 중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넘겨짚은 거죠. 사정이 비슷한 원고 형들에 대해 재국민력 처분한 거지 얘한테 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얘한테는 발언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증 이거 235에도 있구나. 235에 그 사인의 공법 행위에 235에 보면 그 요지가 235에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게 80과하고 연결되는 거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에 외우긴 외워야 돼요.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라. 그 다음에 뭐 논거 없는 것들은 읽어보면 될 거고 폐기물 처리업 뭐 그쪽 이용하시고 다 받고 일반적 견해표명으로 받죠. 그래 아까 도표 보고 이거 한번 보면 더 안 봐도 돼요. 그 법률안 뭐 입법예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92 이것도 귀책 사유하고도 관련돼요. 92의 판례 본문에 보면 그럼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보면 수차례 걸쳐 각 회사에 보낸 보안 요청서에 의하면 현 상태로는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거를 해주겠다고 믿었다. 거짓말한 거죠.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실내 달리 말하면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귀책 사유도 이제 판단 기준이 있고 이거 포서 볼 건데 상대방 등 관계자 사실은폐나 기타 사회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러면 틀려요.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알았거나 악의, 중대한 과실, 중과실도 포함한다라는 거고 귀책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여기서 이제
96 인용했죠. 판례 공부법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건축사 그 수임인인 건축사 귀책사유가 상대방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거. 귀책사유 유형은 뭐 이럴 게 없어요. 사비, 사위, 허위, 사실은폐 이게 다 동의어죠. 그 다음에 증수례. 증수례는 뇌물 주고받는 걸 증수례라 그래요. 사실은폐나 사위.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 세 번째 사위. 그 다음에 허위. 뭐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판례 본문의 박스에 보면 둘레 다섯째 줄 허위이거나 부실한 배출 시설 및 방제 설치 계획서를 제출. 허위. 뭐 이 말 나오면 뭐 이럴 것도 없고. 그다음 악의. 택시 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이거 보충자료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보충자료 11페이지 보면 법지식의 정도인데 가장 높은 단계가 법률 전문가, 판검사, 변호사죠. 얘가 법을 몰랐다? 웬만하면 인정 안 해주죠. 가장 낮은 단계가 일반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용 운전사, 택시회사 운전기사, 자가용 운전사는 자가용 운전사가 어디 있냐면 뭐라 대구 아저씨가 갑자기 찾으니까 안 보이네. 택시 운전사는 백사 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행정사 사건은 105페이지 맨 위에 있고 그 104페이지 맨 밑에 실권해보면 인정사 택시 운전사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반대하기. 저건 아무리 일반 국민이라도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다는 거 모를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봐줬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중간 단계가 공무원이죠. 원칙적으로 과실을 인정합니다. 해석 잘못하면. 그 다음에 금지착오의 경우 무죄 인정 엄격히. 사업주. 지금 나온 게 그거죠. 택시 운송 사업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하면서 개발부담금에 관한 걸 몰랐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관련 판례를 여기다 뺀 것 같더라고요. 찾아봐도 안 보이길래.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뺀 것 같은데. 그 판례는 지엽적인 것 같아서 뺀 것 같아. 자, 다시 돌아올까요? 그 핵심은 제목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쪽, 본문 두 번째 쪽 보면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해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 그 다음에도 이제 두 번째 쪽 형질 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들까요? 허가를 내주겠다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취득해서 택지 정지를 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인 거. 너무나 뻔하죠. 그 다음에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 의무사관을 보세요. 이거 303하고 연결되는데 303 맨 위에 보면 이게 95하고 289하고 연결되는 건데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 복무장교 공군 조종사가 전역을 지원하는 경우 전역권자가 전역 임한 의사의 확인 또는 업무 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때요? 이 조종사, 공군 조종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공급이 모자랄 정도예요. 이래가지고 저녁 일자도 막 조정하고 이럴 정도지 군의관으로 오지 말라고 유도한 적이 없다. 이게 배경 지식이에요. 자, 다시 돌아볼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판단 기준이 두 가지죠. 법령 개정의 예측성. 근데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법령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상식으로 알죠.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 상황의 변화나 입법 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식이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인용한 게 303이 유인된 신뢰 행사이고 여기다 인용을 해주는 게 낫겠다. 303을 유인된 신뢰냐? 국가는 유인할 이유가 없어요. 군의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개인의 행위가 국가의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 이러면 유인했다면 신뢰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유인하기는커녕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거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이거는 위에 제목 봐요. 징집 면제 연령이 31세다. 이러니까 군의관으로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러고 31세 되면 면제될 거라고 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36세로 상향 조정되니까 군대 가게 생겼네. 이러니까 배신당했다고 한 건데 이거는 개인이 여기에 딱 법률에 의한 기회를 지가 활용하려고 하다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기대가 어긋나게 되고 그 위험보다는 지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볼 수가 없다. 좀 전에 배경 봤잖아요. 군의관 모자랍니다. 그 다음 판례 핵심은 밑에 세 번째 줄 우측에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역량하여 판단한다. 결국 내용은 뻔한데 이게 출제됐던 논점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엽기적이죠. 변리사 1차 시험 실시를 2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3대평가제로 환원한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이거를 즉시 시행하도록 한 거. 이거 무효죠? 근데 그 국가배상 인정해야 될 것 같죠? 750일에 부정했어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는 추잡스러운 변명까지 막 했어요. 아니 이래 시험제도를 바꾸려면 적어도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침해는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그 다음에 핑계댔죠. 아니 1차 시험에 응한 수험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된 거 아니냐. 그래도 정당화될 수 없고 또 추잡스러운 변명. 아니 네가 1차 시험에 응했지 않냐. 그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변명을 했는데 그럼 이쯤 되면은 국가배상이 인정돼야 되는데 750일 엽기적이에요. 부정됐어요. 몇 년도 판례인가 보면 되는데 750일 맨 밑에 역시 닭 정권 출범 이후죠. 2013년 2월 25일 닭이 취임했고 4월 26일 나온 판례. 자, 이런 거 보면 대충 짐작이 가죠. 논리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95 요거예요. 자, 이 관여한 공무원들이 입법 당시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시행령을 경과 규정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아니 이게 합리적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네들은 수험생 과정 안 거쳤어요? 이걸 합리적이라고 봤어요. 닭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이지 제정신에 나올 판결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번호 워낙 양이 많아요. 요건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해야겠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한약사 자격에 관해서 옛날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필수 한약 관련 과목과 학점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지 한약 관련 학과에서 그 과목만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약학과 졸업자로 변경한 거. 여기 문제됐던 원고는 뭐냐면 한약학과가 아니라 한약자원학과를 간 거예요. 왜?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더라도 그 졸업하고 한약 관련 과목 학점만 취득하면 되잖아요. 한약자원학과에 가더라도
한의학사 자격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했는데 배신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밑에 세 번째 줄 1997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는 개정 시행령 제3조의 1을 적용하게 하고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이나 수임인 등 관계자 이거는 93 관련해서 이미 봤죠. 자 이렇게 해서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와 부당결부금지 원칙까지 해서 금일 일반법 원칙이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법 원칙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더 탄력을 받게 될 거예요. 진도도.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